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닙니다. OECD에서 한국은 늘 자살 상위권에 들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심리부검이라는 자살 관련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식과 훈련 결과를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정치적인 견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나 역시도 같은 정치적 스탠스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전체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주의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사람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컨텐츠는 본래 서적으로 출간하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부검 과정에 들어갔을 때 첫 시간 수업에 가장 처음에 들은 말입니다. 이 말, 자살은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살은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삶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 죽음과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지의 폭이 적어질 때 늘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 역시도 그 외의 선택지가 그 순간에는 배제된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라든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라는든지 이러한 것은 자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은 한 사람이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여겨질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족들이 다음 주에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자살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이 다 놓고 떠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자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부검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살을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심리부검은 사망자가 유서에 쓰지 못한 유족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찾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자살 연구는 자살 실패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살 실패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지만 자살과는 유사하고 단지 자살의 의도는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살과 유사한 사례란 것은 우선 자해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살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생명이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오게 되면 자살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참으로 안타깝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자살과 무관한 것이죠. 또한 다른 경우에 자살을 자신이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suicide attempt라고 합니다. 자살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뭐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는 위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죠. 이 역시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런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겠다는 의도와는 좀 떨어져 있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의도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그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의도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삶으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그런 자살의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심리부검입니다. 그 외에도 생리적인 부검의 경우 자연사, 사고사, 타살, 자살, 미정 이렇게 5가지 사망 원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완전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고층 빌딩에 혼자 살고 있는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제 강도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으라고 위협을 해서, 그래서 그 회계사는 옷을 벗고 소파 쪽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물건을 훔치고 있었는데 발코니 쪽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그 회계사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과연 진짜로 그 회계사가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강도가 자신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런 걸로 기소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심리부검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자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살자의 경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자살의 원인이 자신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우죠. 어떤 대학생이 어머니가 주말에 동생과 영화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약속이 있어서 그거를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혹시 자신이 영화를 보러 갔다면 어머니가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았건 보지 않았건 그 어머니는 아마도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마지막으로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심리부검을 위해서 가족들을 인터뷰하다가 가족들이 자살에 가까워진 것을 심리부검 수사 요원들이 알게 되고 상담으로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한 것이 핀란드의 경우 이 심리부검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자살률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살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들은 대개 시작점과 자살점까지의 거리를 정하게 됩니다. 시작점과 자살점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일상을 살 때를, 자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시작점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점점 자살점까지 그 거리를 좁혀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좁혀갔다가 다시 또 시작점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자살점과 시작점 사이에서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시작점과 자살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게 됩니다. 이렇게 좁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자살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건으로 자살점에 일반적인 경우는 도달이 안 될지라도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약물의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좁히게 됩니다.